아직도 게임을 그저 놀이로만 보시나요? 인문학적 관점으로 살펴보면 게임 속에 숨어있는 메시지가 보인다고 하는데요. 게임에 대한 오해를 풀고 세대 간극을 좁히는 시간입니다. 해시태그 게임 인문학, 이경혁 게임 제너레이션 편집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경혁입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게임 이야기 할 거예요? 예, 오늘은 온라인 게임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네. 온라인이라고 하면 혼자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일종의 가상 사회를 만들기 때문에 사회가 구성되면 꼭 즐거운 일만 일어나진 않아요. 뭐 즐거운 협동의 경험 외에도 분쟁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는데 오늘은 그 분쟁에서 나온 이야기 중에서도 한국 온라인 게임에서 벌어진 굉장히 특이하고 유명했던 가상 속에서 마치 실제처럼 정치 경제적 분쟁이 벌어났던 일을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아마 아시는 분은 들어보셨을 오늘의 이름은 바츠 해방 전쟁입니다. 게임 이름이 바츠 해방 전쟁인 거예요? 아니요. 제가 보통은 게임 이름으로 보통 소개를 많이 네. 하는데 이 오늘 얘기할 바츠 해방 전쟁은 게임 이름이 아니라 사건 이름이에요. 네. 바츠 해방 전쟁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2004년에 한국 온라인 게임이죠. 리니지 2에서 일어난 어떤 사건을 가리키는 말로 바츠 해방 전쟁이 쓰이고 있고, 왜 바츠 해방 전쟁이냐면 이제 온라인 게임의 경우에는 굉장히 서버가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건이 일어난 서버 이름이 바츠 서버였어요. 네. 그래서 바츠에서 일어난 해방 전쟁이다라고 부른 건데 사건이 워낙 규모도 컸고 또 영향력도 굉장해서 마치 역사적 사건 같잖아요. 네. 그것처럼 실제 이건 일어난 사건이다라는 식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전쟁이란 이름이 붙어버렸고 이 영향력이 얼마나 컸냐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만 이야기된 게 아니라 해외 정치학계에서도 이건 연구 주제다라고 해서 몇 편의 논문이 나왔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만 들었을 때는 실제 역사 속의 전쟁 같지만 이게 온라인 게임 리니지에서 비롯된 사건이라는 거잖아요. 네. 어떤 사건이었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네. 먼저 게임의 배경을 좀 알아야겠죠. 리니지 2라는 게임은 한국에서 만들어진 MMORPG. 쉽게 말해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뭐 마을 안에서 거래도 하고 나가서 사냥도 하고 그런 게임입니다. 굉장히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세계에 모여서 전투하고 사냥하고 또 장비 거래하고 이제 이런 모험과 다양한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게임인데, 이런 게임들에는 기본적으로 좀 약육강식의 법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굉장히 캐릭터가 레벨이 높고 아주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곧 법이고 정이다 하는 약육강식의 구조가 있죠. 뭐 현실에서 그러면 안 되지만 게임이니까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러면 여기 들어오는 사람들은 모두가 강력한 캐릭터, 강력한 장비 다 갖고 싶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걸 얻으려면 게임을 정말 오래 하면서 오랫동안 레벨업을 하고 다양한 아이템을 모아서 뭔가 강화도 하고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러려면 게임 안에서 골드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또 물약 같은 거 먹지 않습니까? 죽을 것 같으면 이런 것도 어마어마하게 든단 말이죠. 소위 말해 많은 시간과 자원의 투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런 걸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어디를 보느냐? 똑같은 사냥터를 가더라도 어디가 장비가 잘 나오더라. 소위 말하는 효율 좋은 사냥터라는 게 생기기 마련이겠죠. 네. 그래서 내가 똑같이 하루에 2시간을 해도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는 데를 찾아서 떠나게 되는데, 문제는 혼자 하는 게임이 아니다 보니까 명당 자리는 언제나 사람들이 붐비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명당 자리를 놓고 벌이는 싸움이 1대1의 싸움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사회적 게임들에는 길드, 혈맹이라고 불리는 일종의 그룹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네. 그럼 이 그룹들이 처음엔 그냥 친목으로 모여요. 우리끼리 재밌게 놀자 하다가 우리가 뭉쳐서 이 사냥터를 독점해버리면 어떨까? 라는 선택을 하게 되면서 이익 집단의 형태로 변화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게임을 하면 뭔가 이득이 생긴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특이한 지점인데 네. 아니 게임 속의 골드나 아이템이 이득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런 아이템이 현금으로 거래되기도 합니다. 네, 리니지가 그래서 굉장히 유명했잖아요. 예, 굉장히 유명하고 예를 들어 게임 안에서 남들이 굉장히 구하기 어려운 아이템이 있다라고 했을 때 사람의 욕망이 그렇잖아요. 저걸 내가 게임 안에서 얻으려면 몇 시간을 써야 되고 잠도 못 잘 텐데 현금 얼마에 살 수 있다면? 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구미가 동하는 거죠. 네. 그래서 아이템들을 이용자들이 진짜 현금을 받고 거래하는 경우가 나타나는데 이른바 현질이라는 표현이 이제 거기서도 출발하기도 하죠. 현금으로
게임 속의 아이템을 거래하는 게 가능해지면서 이 얘기는 어디로 가냐면 게임 속의 아이템이 그전에는 장난감이었단 말이에요. 그냥 갖고 노는데 쓰는 거였는데 네. 일종의 현금과 교환될 수 있는 현실의 가치를 지닌 뭔가가 돼버리면서 아까 얘기했던 사냥터가 원래는 그냥 아이템 잘 나오는 곳 정도로 재밌게 받아들였던 것이 이 아이템이 현금이 되면서부터는 일종의 공장처럼 돌아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정말 아이템이 잘 나오는 명당 사냥터는 실제 현금의 이익이 되는 공간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걸 놓고 싸우는 사람들은 이제 장난이 아닌 겁니다. 말 그대로. 진심이죠. 예, 현금이 나오는 곳을 차지하기 위해 온라인에서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간혹 어떤 혈맹들이 나오냐면 다른 사람들이 아예 못 들어오게 여길 막아버리고 우리 혈맹만 여기서 나오는 아이템과 골드를 독차지하자. 이걸 실행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거를 이제 게임 안에서 사냥터 독점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네. 이 독점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 혈맹 사람들을 경비병으로 세워요. 그리고 우리 길드가 아닌 사람이 들어오면 여기 오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로 하고 말로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바로 척살이라고 해서 캐릭터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완전히 차단을 해서 독점을 하는 형태가 나오게 되는 거죠. 아니 근데 이 정도 상황이 되면 네. 게임사가 좀 직접 나서서 이들을 막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게임사가 이렇게 나서게 되면 네. 이 사람들이 직접 모여서 자신들의 규율을 만드는 게 또 이런 온라인 게임의 재미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만들어진 하나의 사회, 하나의 규칙을 게임사가 우리가 보기에 그것은 아닙니다라고 세워버리면 이 사회가 가짜라는 게 티가 나버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게임의 재미가 확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사는 개입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을 지켜버린 거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혈맹들도 생각해보니 아니 우리도 저걸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생각이 점점 보편화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까 얘기한 바츠라는 서버에서는 아예 이제 혈맹들도 파워가 있겠죠. 소위 말하는 네. 강대국이 있고 이제 중소국가가 있을 텐데 몇몇 상위 혈맹들이 연합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센세이션한 사냥터를 우리가 독점을 하자라고 해서 완전히 거기를 차단하고 자기들끼리 레벨업을 하게 되고 낮은 레벨을 가지고 있는 중소혈맹들은 거기를 아예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뭐냐면 계속 레벨업을 하고 아이템을 키워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좋은 데는 상위가 갖고 나머지는 그냥 이제 길에 나가서 다람쥐만 잡아야 되는 거면 이 길드 간의 격차는 점점 좀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더 벌어지겠죠. 예, 이제는 따라잡을 수 없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점차 사람들이 화를 내기 시작을 합니다. 아니 똑같이 이용료 내고 게임하는 건데 기분이 나쁜 거죠. 내가 네. 왜 뭘 잘못해서 저기를 못 들어가는 거야? 라고 점차 화를 내면서 불평과 불만이 누적이 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도 게임사가 제재를 안 했어요. 이용자들이 들고 일어났을 것 같아요. 이용자들은 정말 들고 일어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여기는 게임이니까 뭔가 나도 싸울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상위 혈맹은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격차가 벌어진 상황이었고 그래서 중소혈맹 소속 사람들은 불평불만 투덜투덜하면서 저랩용 사냥터에서 그냥 계속 이걸 왜 하고 있나라고 투덜투덜거리는 플레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변화가 발생을 하는데 상위 혈맹들이 연합을 해서 사냥터를 독점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아주 작은 신생 혈맹 하나가 사소한 시비가 붙은 거예요. 그 사냥터 현장에서. 뭐 이런 거겠죠. 아니 이거 왜 니네만 해? 이게 법이야? 이런 식으로 말싸움이 오가다가 말 그대로 플레이어 킬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감히 우리에게 덤벼? 라고 상위 혈맹들이 소위 말하는 피해 복수전을 펼친 거예요. 네. 아주 다 멸절을 시켰다고 하죠. 이러면서 다른 중소혈맹들이 저게 저 혈맹만의 일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네. 야 이제 참을 수 없다. 소위 말하는 들불 같은 반란의 기운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중소혈맹들이 뭉쳐서 이 사태를 그냥 둘 수 없다. 우리는 싸워서 이 서버의 정의를 되찾겠다라는 선언을 하기에 이릅니다. 리니지 같은 경우는 성이 있어요. 도시를 끼고 있는 성이 있는데 이 성을 점령할 수 있거든요. 혈맹이. 그러면 뭐가 가능하냐면 성 안에서 일어나는 뭐 물약이나 음식, 아이템의 거래에 세금이 붙습니다. 이 세금을 점령한 혈맹이 가져갈 수 있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성을 놓고 싸우는 게 다시 말해서 경제력에 굉장히 중요한 싸움일 텐데 이 상위 혈맹들이 독점하고 있는 몇몇 성에 중소 혈맹들이 공격을 시작을 하면서 이제부터 전쟁이야라는 이야기를 하게 네. 되는데 그래서 상위 혈맹과
중소혈맹연합이 크게 붙기 시작하는 이때를 1차 바치 해방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라디오를 켜신 분들은 아니 이게 무슨 역사 이야기인가 하실 것 같아요. 해시태그 게임 인문학 오늘은요 해외 정치학계에서도 연구됐을 정도로 유명한 사건 게임 리니지 유저들 사이에서 벌어졌던 바츠 해방 전쟁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상위 혈맹 연합이 굉장히 강력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중소혈맹들이 어떻게 맞서서 싸웠어요? 이게 말이 맞서 싸웠다이지 사실은 일방적으로 밀렸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네. 이런 게임들의 경우에는 레벨이 한두 개만 높아도 아예 공격이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격차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때의 전투를 묘사한 글들을 보면 게릴라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지역에 다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숫자가 적을 때 가서 막 때리고 몰려오면 도망치고 이제 이런 식으로 버티고 있었는데 그걸로도 도저히 커버가 되지 않는 격차가 커서 네. 중소혈맹연합이 거의 패배하는 게 기정사실이었는데 참 이게 역사 얘기 아까 하셨지만 역사랑 참 비슷한 게 뭐냐면 이 자기들끼리 일종의 독과점 혈맹을 맺었잖아요. 연합을 해서 네. 이 중에 한 연합이 삐집니다. 그러니까 사냥터 문제 뭐 이런 얘기를 오고 가다가 삐져서 갈라서게 되면서 네. 이 사람들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중소혈맹연합에 붙어버려요. 근데 이렇게 되면 아까도 얘기했던 고레벨의 강력한 아이템을 가진 캐릭터들이 갑자기 중소혈맹연합에 확 달라붙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약간 이건 해볼 만한 상황이 되겠다라는 게 첫 번째 변화가 나타나게 되고 네. 두 번째로 이 당시 리니지2 플레이어들이 지금도 기억하는 건데 이제 각 서버마다 게임 커뮤니티 게시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경문이 나붙기 시작을 해요. 지금 바츠 서버에서 이런 불합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모두 합쳐서 이걸 막아야 되지 않겠는가. 근데 글이 꽤 호소력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다른 서버에 있는 사람들이 참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서버라는 게 다른 서버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캐릭터는. 그러니까 세계가 다른 거예요. 네. 마치 멀티버스처럼. 그러면 내가 이 서버에서 레벨이 100이라고 하더라도 바츠 서버에 가려고 하면 거기에 새 캐릭터 1레벨을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재미도 네. 없고. 근데 사람들이 이 경문에 약간 호응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바츠 서버에 1레벨 캐릭터를 만들어서 다 나도 참전하겠어라고 몰려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몰려오면서 사냥타 독점을 맞서서 우리는 해방을 하자라는 움직임으로 내복단이라는 조직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서버에 있던 이 고수들이 네. 그 경문을 보고 네. 마음이 이제 좀 돌아서서 이 바츠 서버로 왔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근데 자기 캐릭터를 못 갖고 오니까 아, 1레벨 캐릭터를 만든 거예요. 만들어서요. 네네. 근데 내복단이라는 게 설마 진짜 내복 입은 사람들의 모임은 아닌 거죠? 저희가 뭐 화면 뒤에 있는 사람이 내복을 입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정확히는 뭐냐면은 아까 1레벨 캐릭터를 다시 만든다 그랬잖아요. 네. 이때 기본적으로 주는 아주 그 넝마 같은 장비가 있습니다. 이게 아래 위를 합치면 내복 같아요. 그래서 내복 아래 위 한 벌에 단검 하나를 들고 나오는 건데 이 사람들이 수백 명씩 1레벨들이 모여갖고 우리가 맞서겠다라고 보니까 이걸 이제 내복단이라고 부르기 시작을 한 거죠. 아니 근데 1레벨이면은 네. 사실 전쟁에 그렇게 도움이 되진 않을 것 같은데요. 사실 크게 도움은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이 수백 단위로 몰려오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왜 인해 전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1레벨 캐릭터를 향해서도 어쨌든 공격 한 번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만큼의 시간을 뺏는 거예요. 그리고 게임이다 보니까 죽는다고 진짜로 죽는 건 아니어서 네. 죽었다 또 부활을 해서 다시 돌아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서 입구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네. 1레벨 캐릭터 수백 개가 적의 진군로를 막아버리면 그만큼 시간을 지체시키고 또 상대도 지치지 않겠습니까? 이런 그렇죠. 식으로 그냥 인간 방패 역할로 계속 인해 전술 같은 거네요. 네, 정말 인해 전술로 밀어내기 시작을 하고 뒤에 있는 강력한 캐릭터들이 공격을 하면서 점차 전쟁의 분위기가 바뀌었고 그러면서 상위 혈맹 내부에 일어난 분란 아까 말씀드린 네. 그것들로 인해서 전세가 크게 기울면서 마지막으로 가장 세금이 높았던 수도격의 도시가 있거든요. 아덴성이라고. 이 공성전에서 중소혈맹 연합이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점령하자마자 이제부터 아덴성의 세금은 0%입니다라는 선언을 하면서 1차 바츠 해방 전쟁이 중소혈맹의 승리로 끝나게 되는 거죠. 진짜 이 시간에 게임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네. 현실 세계를 너무 잘 반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현실 사회의 혁명 같은 전개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더 씁쓸하게 혁명스러웠던 점은 혁명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모두에게 사냥터를 공평하게 개방하고 세금을 0%로 매기면서 해방의 순간이 왔다라고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중소혈맹들도 전쟁을 치르면서 정말 많은 무기를 잃고 뭐 물약도 많이 썼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여기서 소모된 아이템과 골드를 채워야 된다. 그러면 사냥터가 필요하다. 근데 이 사냥터를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또 관리를 해야 되나라는 얘기를 나오면서 중소혈맹 중에 일부가 다시 사냥터 독점을 하는 형태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정말 현실 속의 역사랑 너무 비슷하네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진짜 당시에 야 이러려고 혁명했네란 말이 여기서 나오기도 했어요. 네. 그 정도로 돌아가면서 결국 이 분란을 틈탄 원래의 강력했던 그 상위 혈맹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사분율된 이 혁명단들을 물리치고 다시 원상 복귀가 되는 상황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상황을 정말 놓고 보면 우리가 역사 속에서 봤던 어떤 혁명의 순간들 있죠. 그 한순간 딱 해방을 맞았지만 다시 어느 순간 원래대로 돌아가는 그 역사의 흐름과 굉장히 닮았는데 이게 왜 닮았나를 생각해 보면 아이템과 골드라는 게 어느 정도 현실의 가치로 연결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게임이 아니라 그냥 현실의 이득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현실과 똑같은 정치적, 경제적 조건 하에서 사람들이 싸운다라고 하면 이거는 현실에서 일어난 사회적 사건들과 유사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당시에 보면서 프랑스 혁명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네. 너무 유사하죠. 소수의 상위 계급이 많은 특권을 독점하고 있었고 이런 체제에 불만을 품은 피지 계급이 봉기를 해서 혁명이 성공했지만 성공 이후에 분열을 하죠. 그리고 이런 속에서 뭐 나폴레옹 같은 독재자가 다시 돌아오는 것이 역사 속에 있었잖아요. 네. 근데 똑같은 조건을 만들고 컴퓨터로 시뮬레이션을 돌렸더니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라는 걸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제가 오늘 이 바치 해방 전쟁 얘기를 가져온 건 뭐 혁명 전쟁 자체보다 이건 씁쓸한 얘기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 아까 말씀드린 내복단의 이야기가 참 가슴에 남았기 때문이에요. 남의 서버에서 자기 이득될 일도 없는데 그냥 내복 아래 위 한 벌에 칼 한 자루 들고 야 내가 이거를 난 정의라고 믿어라고 뛰어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을까? 만약에 우리가 이 바치 해방 전쟁이라는 사건을 정말 사이버 역사로 기억하고자 한다면 다른 모든 얘기를 떠나서 뭐 가상세계 혁명 이런 얘기를 다 떠나서 그 내복바람의 게이머들은 무슨 마음으로 1레벨 캐릭터를 만들어서 거기서 계속 쓰러졌는가 이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유성환님이 저도 그 당시에 내복단 일원이었습니다라고 보내주셨네요. 참전자들의 수기가 늘 필요하죠. 네. 해시태그 게임 인문학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경혁 게임 제너레이션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